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받는 다른 분의 글을 올리신 걸 보게 되었어요.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늦기 전에 갈라선 게 잘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잘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시골집 장남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고, 크게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는 평범한 집안이었죠. 결혼할 당시에 저는 온라인 판매 업체 쪽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따라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면서 시댁에서 하던 땅을 물려받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농사를 짓는 남편을 보니 이게 평생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마다 저희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니 저는 여기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어요. 끝을 모르고 치솟던 수익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1년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동이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살리는구나. 며느라, 고맙다. 다 네 덕이야. 사실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온다고 하길래 나는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쓰였거든. 군말 없이 남편 쫓아서 이 시골까지 온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가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다 저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고생 안 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집도 고치고 차도 새 걸로 바꾸니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제가 사업해보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너를 완전히 믿었지 뭐. 다 네 덕이다. 이렇게 사업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가 평생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니? 평생을 하루 종일 농사 지어도 못 벌었던 돈을 네가 이렇게 키워준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도 많이 좋아졌으니 쉬엄쉬엄 일하렴. 몸 상할까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사업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더 앞으로 달려봐야죠. 제품들도 이제야 출시했으니까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다른 것도 준비해 보려고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잘해 볼게요. 처음 시댁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셨고 아껴 주셨어요. 시댁 가까이서 살았지만 스트레스를 한 번 받지 않을 정도로 잘해 주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시골 분들이라 고지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차까지 되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사업도 잘 이끌고 가겠다며 먼저 휴식을 권해주셨어요. 유진아, 주호한테 들었어. 너희 아이 갖고 싶어 한다면서? 사업 걱정 때문에 아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선뜻 시작은 못 해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나 알아봤거든. 찾아보니까 내 동생 딸이 너랑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 너희만 괜찮으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만이라도 얘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이야. 아, 정말요? 일이 좀 많을 텐데. 안 그래도 직원을 더 구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고, 저도 이제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낳고서 몸 좀 괜찮아지면 바로 일 다시 시작할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남편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유, 일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정도 중요하잖니.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이모 딸이면 너희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이 시골에 솔직히 와서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일도 그만둬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몇 년 경력 쌓고 괜찮으면 나중에 직원으로 쭉 일해도 괜찮다고 하니 니들만 괜찮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오라고 할 수 있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동안 직원 구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임신하게 되면 적어도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는 누군가 일을 봐줘야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신다니. 제가 잘 인수인계 해볼게요. 그렇게 시골까지 오게 된 남편의 사촌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직원도 있겠다. 전보다 사업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안 됐죠. 처음에는 좀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니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고 저나 남편 모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였는진 모르겠는데 남편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보다 남편이 더 아이를 갖길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가질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동창이었던 여자가 남편에게 애정 가득한 이모티콘을 아침마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친구랑 이런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진짜 수상해.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안냐는 연락 한 번 없는데 꼬박꼬박 이 여자랑은 아침마다 연락했었네? 동창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연락할 수가 있어? 도대체 뭐 하는 사이야? 왜 남의 핸드폰은 보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지. 핸드폰 이렇게 뒤지는 건 잘하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얘는 내 오랜 친구인 거 몰라?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여기 시골에서 학교가 하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 다 똑같다고. 당신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친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한테 하트 이모티콘 보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당신 친구들이랑 그렇게 애틋하면서 여기 내려와서는 친구들 누구 한 명 본 적 있어? 아무도 안 보면서 이 친구랑만 애틋하다는 건 말이나 되고? 당장 그만둬. 나 다음에도 이런 거 보이면 당신이랑 이 친구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당신은 친구도 없어? 무슨 여자랑 남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선 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은 봐가지고 그러는 건데? 당신 요새 좀 예민한 거 알아? 임신 안 되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하나하나 예민하게 생각을 해? 당신이 이러는데 내가 아이 가질 생각이 나겠어? 아유 진짜. 나 오늘 거래처 미팅 갔다 올 거고 늦게까지 접대야 해서 그 지역에서 자고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를 직감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수상한 일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다면서 자주 만나고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불만이 커졌고 남편과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달래시면서 제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점점 저를 비난하시면서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속상해요. 벌써 이틀이나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나온 김에 거래처 싹 돌고 접대하고 오겠다면서 연락도 통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말해봤자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고요. 어머님이 남편이랑 좀 얘기해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듣질 않아요. 예,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집구석에 앉아 있어서는 되겠니? 네가 이제는 사업에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조가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는.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네가 자꾸만 주어를 달달 볶으니까 걔가 더 엇나가는 거잖니. 네가 어르고 달래고 집에 들어올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 많이 하니까 집안일 신경 안 써서 서운하다고 하길래 일도 줄이고 집안일 제가 다 하고 집밥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제 손으로 다 해먹이고 출장 갔다 온다고 했을 때도 간식이며 다 바리바리 써주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주호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원래 기본으로 하는 거야. 너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주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들이 그런 말 좀 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고 남자는 결혼하면 책임감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일도 해볼 만큼 해봤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하게 바깥일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저도 별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주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남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맡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존 거래처를 관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신규 거래처만 뚫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저에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망치고 있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밖으로 도는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저에게 비난을 하니 점점 더 마음이 뜨더라고요. 그때쯤 아마 전 시댁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게 되었는데 제 의지로 나온 건 아니었죠. 시댁에서도 남편이
이제 다 맡아서 하길 원했고,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에 제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시댁에서는 그때부터 절 놀고 먹는 며느리 취급을 했고,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오셨어요. 아유, 이게 다 뭐야? 너는 집에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집안 정리를 이렇게 안 하니? 청소를 좀 하고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이게 뭐니? 남편이 이런 집안 꼴 보면서 집에나 오고 싶겠어? 점심은 해놓았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점심에 우리 집 와서 밥 해놓으라고 하니까 왜 안 해놓고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제가 쉬는 게 아니라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도 일 다 끝나고 할 수 있고, 시댁 가서 밥은 못 한다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사무실 나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와서 밥이나 해.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사업도 안 하겠다, 나 몰라라 하고.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고.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 나와라. 와서 청소라도 하고 직원들 밥이라도 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일하고 있다고요. 언제는 저 하는 거 없다고 사업 남편한테 다 맡기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회사 출근하라니요. 집에서 일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저 그냥 지금 하는 회사 다시 출근하러 갈게요. 집에서 일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매번 집구석에만 박혀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은 집에 와도 저와 대화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날이 많았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 남편 하나만 믿고 와 사업까지 번창시켜줬는데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 서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남편의 여동창이었죠. 저는 너무나 분노했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았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혼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여자랑 이곳저곳 여행도 잘도 다녔더라?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당신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잔말 말고 이혼해. 소송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쳤었나 봐. 그냥 처음에는 거래처 가면서 심심하니까 걔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친구끼리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내가 정말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대신에 사업 운영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신한테 도움 요청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나랑 헤어지는 거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와도 나 한 번 신경 안 쓰고 매번 밖으로만 돌았던 거잖아. 안 그런 척 연기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니까.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유진아,
당신한테는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엄마, 아버지 아시면 진짜 큰일 나. 평생 이혼이란 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이혼한다고 하면 나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하는 사업도 못해. 제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당장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외도가 들키자 저에게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했죠. 아마 시부모님께서 외도를 저지르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제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한 번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냉정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는 듯 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6개월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시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시 또 바람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고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경멸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오늘 늦어?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집에 안 오길래 한참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야? 매일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와서 사실 좀 마음이 불안해. 당신 요즘은 이렇게 안 했었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급한 일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애당초 지금 전화가 갔겠지. 전화 안 갔으면 그냥 급한 일 처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나 당신 그럴 때마다 숨 막혀. 왜 지나간 일을 끄집어서 불안하다 어쩐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작 6개월밖에 안 지났어. 당신이 잘한다고 해서 기회 준 건 잊은 거야? 전화라도 했어야지.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 지금 어딘데? 집에 언제 올 거야? 아직 일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집에 언제 오냐고 집착해? 당신 나 너무 의심하는 거라곤 생각 안 해? 아무리 내가 전에 잘못을 했다지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꼬치꼬치 캐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면 당신 의부증이야. 오늘 좀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라고 했고 부재 중 한 통화가 넘어가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 정말 제가 남편을 옥죄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찰나에 상간녀는 저를 찾아왔고 만사계배로 절 찾아온 상간녀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저 알죠? 주호 친구. 주호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발목 잡고 안아준다면서 말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어요? 남편이 딴 여자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하나?
보아하니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는 것 같던데 시부모님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없나 봐요? 알아서 꺼져주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올 입장은 아닌 거 몰라요? 하긴 입장 따질 수 있는 머리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없었을 테고 가정 있는 남자, 애는 갖지 않았겠지만 남편이랑 헤어지고 말고는 당신이랑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온 거죠?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내가 끊어주려고 찾아왔어요. 주호가 워낙 마음이 여린 애라서 걔가 와이프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 애까지 가진 여자 보면 그 구질구질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날 보고도 놀라지 않는 거 보니 주호가 당신한테 정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꼴에 아이 가졌다고 자기가 무슨 아내라도 된 줄 아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상간녀밖에 안 돼. 상간녀가 뭔 소린진 알아? 주제 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꺼지라고. 너는 뭐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니? 서류상 아내라고 해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네가 좋아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알았어. 주제의 인생 날로 먹으면 안 되지. 주원의 집안에는 네가 가당키나 하겠니? 봐봐. 하늘에서도 네가 깜냥도 안 되니까 나한테 애기 내려준 거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와, 아직 이 집안 실체를 전혀 모르는가 보네. 그래, 고맙다. 같이 갈 데가 있어. 그거 보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과 시모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여자를 보고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고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두 사람을 떼어내기 바빴죠. 와, 상간녀도 버리고 이렇게 붙다니 되게 신기하다. 살다 이런 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이렇게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왔는 줄 지금까지 전혀 몰랐네. 어디 한번 그 대단한 집 들어가 보려고 상간녀들끼리 잘 살아보시고. 내가 이 꼴 봤으니 헤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아니, 여기를 어떻게... 그리고 쟤는 왜 같이 온 거야? 너 아직 애 안 죽었어? 내가 애 지우라고 돈도 보내줬잖아.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지금 그 배가 뭐야? 유진아, 이거 진짜 오해야. 여기는 새로 들어온 직원일 뿐이고 쟤는 내가 정리했는데 진짜 그러지 마. 헤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니? 넌 여자를 그렇게 쉽게 만나서 좋겠다. 아니지. 엄마가 다리 놔주고 아들은 여자 만나러 다니고 아주 환상의 콤비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내가 너랑 살 거 같니? 짐승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당신은 아들 낳아놓고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렇게 다리를 놔줘요? 동네방네 소문난 건 아나 몰라? 지금 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얘가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새며느리 보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뭐 어째서? 별 볼 일 없는 애 그나마 며느리라고 봐주니까 지금 우리가 웃음니? 우리 집 수입이 얼만데 그걸 그냥 놀고 먹는 애한테 줄 것 같아? 우리야말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나갈 거고요. 그 수입 누가 만들어줬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봐요. 야, 네 엄마나 너나 정신머리나 챙겨. 꼴에 밖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네. 네 덕에 위자료는 두둑히 받겠다. 그렇지?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은 한통속이었고, 남편은 시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시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다 숨겨주고 있었어요. 시부만이 외도를 극도로 혐오했을 뿐이었지,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오히려 자기 집이 부자가 되니 여기에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네에서 잘 산다는 사모들에게 본인 아들이 이혼할 것 같다며 잘난 집 새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덕에 원래 바람을 저질렀던 동창생 상간녀도 버림을 당했던 건데,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자신이 버림당했다 생각해 절 찾아왔던 거였어요. 남편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행각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남편은 그 부잣집 여자와 잘 됐다면 저와 어떻게든 헤어지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면 시부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재혼할 수 있으니 시모와 남편은 그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았어요. 전 모든 사실을 알고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거기에 시모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부잣집 여자는 혼인빙자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유진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솔직히 이 시골에 누가 와서 살아주겠어. 그렇지? 당신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사업까지 시작하고 키워준 건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런 집까지 버려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내가 당신 종노릇하면서 잘할게. 우리 내일이면 소송 결과 나오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잖아. 그렇지? 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랬으면 넌 어쩌을 것 같니? 아마 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깝고 귀중해서 내가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것부터 난리가 났겠지. 아니냐? 난 지금까지 많이 인내했고 참아줬어.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너를 위해서도 그랬고 네 집안을 위해서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뭐? 다시 생각을 해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솔직히 엄마가 옆에서 너무 채근해서 내가 홀라당 넘어간 것도 있었어. 우리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엄마랑 나랑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당신도 알잖아. 엄마 되게 고지식한 거. 옛날 뿐이라서 생각이 옛날 생각이라는 거. 당신이 잘해온 것도 알지만 아마 일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그러신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당신 우리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하면 평생 안 보게도 해줄게. 당신 하고 싶다는 일 있으면 다 군말 없이 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거니? 야, 너 제발 정신 똑바로나 차려. 돈 좀 있다고 네가 무슨 만인의 연인인 줄 아나 본데? 너 완전 별 볼 일 없는 찐따거든? 사랑 하나로 너 나랑 결혼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놓고 다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주제를 알아라, 제발. 남편은 자신이 애걸복걸 빌면 제가 또 기회를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황당한 남편의 생각에 전 더더욱 이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되겠다 싶었고, 당연히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이 가장 쟁점이었지만 역시나 제가 키워왔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산은 제가 좀 더 많이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어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임신했던 상간녀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상간녀도 그 집이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해 들어갔겠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알았겠죠. 이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상간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 일부러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야? 집안 꼴이 이따위인 거 알면서 나랑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 사업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지금 이거 나 속이려고 너네 다 한통 속인 거 아니냐고. 남편 집안은 자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네 남편이나 간수 잘해.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차단하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만. 이렇게 하고 너 내 남편 꼬시려고 그러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다. 너 그냥 다시 데리고 가. 나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이런 집이라는 걸 나한테 말 안 해줄 수가 있어? 뭔가 착각하는가 본데 내가 말 안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서 그런 거야. 모르겠니? 본처 놔두고 바람이나 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뻔히 결말을 알면서 들어간 건 네 잘못 아니겠니? 네 벌이라고 생각하고 곱게 받아 이거사. 펑펑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서는 참으로 뻔뻔하다 생각도 들었어요. 간간히 듣기로는 그 집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해서 농사일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진 시부 간병하느라 그 사이 폭삭 늙었다며 동네에서 친해졌던 지인이 말을 해줬어요. 부잣집이랑 사돈에서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쳐보려고 했던 시모와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 집안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다시 제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간간히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일을 했던 덕분에 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끝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정에 못 이겨 다시 한번 봐줬더라면 아마 전 아직도 시댁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 자신도 많이 변했지만 주변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 식구가 살기에 넉넉한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네요. 땀을 흘린 만큼 그에 따른 결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연을 끊고 살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출근을 하던 도중 저를 알아보곤 먼저 말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못한 걸 볼 수 있었네요. 새형님이 제 앞을 가로막은 순간 10년 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대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작은 원룸 하나 얻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부업거리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면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되길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처음부터 여유로운 생활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죠. 별건 없었고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만나는 거였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었죠. 막내 동서는 아직까지 원룸에서 살고 있다던데? 그렇게 벌어서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둘이 합쳐서 월 300 정도 벌고 있다며? 내 남편 한 달 월급에 반도 안 되는데? 부업은 할만하고? 능력이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직 젊은 나이니까 고생 좀 해도 되지. 20대면 창창하잖아? 나 때도 다 그랬어. 그러고 보니 형님, 이번에 지원한 곳 언제 발표 나죠?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하다던데요? 다들 같은 동네 지원했지? 이번에 신축 아파트라 아마 경쟁률도 상당할 거야. 자격 조건들 달성했잖아. 자격 조건은 이미 만들어 놨죠. 발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걸요. 이번에 들어갈 아파트가 그래도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아파트라 당첨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언제 이런 대화에 껴보겠어? 내가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몰라. 이래서 남자가 능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야.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임대 아파트 청약 넣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지나면 고급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서 어느 천년에 따라가겠어?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선 허락해 줬더니만 자리 잡기도 전에 임신하면 어쩌자는 거야?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배가 불러오면 일도 못하고 내 아들만 죽어라 땀 흘리며 돈 벌어올 거 아니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내가 걱정도 안 돼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아들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할 게 전혀 없는데 막내 아들 너는 건설 현장 기사에 막내 며느리는 현장 사무실 직원이라니 내가 너희들 볼 때면 속이 뒤집어진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있잖아. 이래서 결혼은 30대부터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자리를 잡아야 앞날이 편한 거라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제가 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가정의 틀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저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일도 그만두게 할 거예요. 임신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안일도 함께 하지만 어찌됐든 손이 가는 거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를 지속해 왔었어요. 저희 계획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원했지만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시모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새형님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20대라 사회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어른들이 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조언을 해주시기는커녕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으시니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서로가 함께 모였을 때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며 격려라도 해주셨다면 저는 새형님들과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게 반복이 되자 결국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댁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첫째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꼭 들리라며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대답해주기 귀찮으신 듯 잔말 말고 주말에 보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시댁에 가봤자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게 뻔해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괜한 불화를 만드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끌벅적했고 집안에는 좋은 냄새가 퍼지고 있었네요. 새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시모와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가 왜 참석을 했어야 됐는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새형님이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신분 상승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자랑하려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왜 전화하셨는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는데 동서는 아직도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 배는 불러오는데 걱정이 많겠어. 저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력해봤자 뱁새가 황새를 쫓아올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저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거죠? 축하받으려고 부르신 거 아닌가요? 기분 좋은 날 왜 인상을 쓰고 그래? 셋째는 막내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걸 안 잊고 깨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 부럽다면 부럽다고 하면 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봤자
지금 신세 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결혼하겠다고 큰 난리를 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시애미가 분명 자리가 잡히고 나이 30 정도 됐을 때 결혼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른들 말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이것 봐봐라. 벌써 셋 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잖아. 임대 아파트? 거기에서 살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더 이상은 무리거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매달 버는 돈은 똑같고 빚은 점점 쌓여만 가고 그렇다고 고급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없어서 더 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훌쩍 지나가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겠지. 이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실패했고 이미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 민성이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이 꼴 된 거야. 제가 이래서 여기에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 하나 듣지도 못하고 저희들 헐뜯으려 하시는데 뭐하러 오고 싶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아직 20대이고 할 수 있는 일들 수없이 많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데 꼭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셔야만 속이 후련하신가요? 저희 선택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들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거 아시죠? 형들이 잘난 거지 형수님들 내세울 거 하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대졸인데 형수님들은 고졸 아니세요? 가방끈이 짧으셔서 그런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씀들이 참 적급하시네요. 형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고 있으면서 형수님들이 잘 나가는 척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역겹네요. 형들 아니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집안이 좀 사는 거랑 형수님들의 각자 개인의 능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집안 보고 받아들인 거지 형수님들 보고 결혼시킨 줄 아세요?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가족들은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이 대들자 아주버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갔고 남편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제 손을 잡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댁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 귀에 들렸던 말은 시모가 인연 끊자며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저는 시댁 가족분들의 행동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덩달아 힘이 나고 격려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가족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과의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아왔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몸이 회복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부터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니던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연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임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남편은 기사에서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날은 아이 예방 접종 때문에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유모차를 끌며 아파트 건물에서 걸어 나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량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내려졌고 차 안에는 새 형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일단 인사를 건넸는데 제 뒤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곤 형님들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첫째 형님이 선글라스를 벗으시며 안 보던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불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애까지 출산했으면서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어? 동서는 정말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 건가 봐?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손윗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잘하고 잘못했던 일단 손 아랫사람이 먼저 들어와야지. 형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저희 집안이 못 살아서 그런 건가요? 그때 어머님 댁에서 나온 이후로 줄곧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왔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시댁에 모이면 살림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서 집안 자체가 빈곤한데 같이 엮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입고 있는 옷 자체를 봐봐. 동서가 지금 끌고 있는 유모차를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골인데 우리가 같이 어울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애한테 전달된다고. 내가 동서였으면 태어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유모차 하나 사줄 수 없으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전부 다 머리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모르겠지. 점점 자라면서 지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원망은 고스란히 동서한테 되돌아가는 거야. 태어난 애도 불쌍하지만 벌어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서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휴거라는 말 알아? 이제 막 입주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자주 듣게 될 텐데. 요즘 애들이 세상 보는 눈이 얼마나 빠른데. 어렸을 때부터 빈부격차를 안다니까. 휴거가 휴먼시야 거지라는 말이래.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더라.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받는다던데? 그런데도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엮고 싶지 않았어요. 새 형님들한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더러워서 피해버렸고, 형님들은 제가 멀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지라며 놀리는 애들이 잘한 것처럼 말하는 형님들이 인간 이하라는 걸 그때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들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을 끊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연 끊는다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참석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자 저희 집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할 말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식과 인연 끊는다 해도 어떻게 사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와봤다. 그런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왔었어요. 할 말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외식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사부인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워낙 육아에 정신없어서요. 사돈까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함께 지내고 계신 거예요? 한 층에 8세대가 사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 이번에 너희 큰형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일자리 하나 알아봤다고 하니까 이번 명절에 꼭 오거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몰라요? 시모는 그래도 태어난 손자가 궁금하셨는지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들 손자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째 형님부터 셋째 형님까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았기 때문에 시댁 집안의 첫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손자 얼굴 한번 확인해 봐도 되냐고 한마디 하셨지만 남편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시모를 밖으로 내친 다음 현관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밖에서 명절날 얼굴 한번 보자고 한 번 더 얘기하신 다음 돌아가셨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명절날에도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시모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어요. 남편은 차장의 위치까지 올라섰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분의 세금을 담당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타고 흘러가 여러 업체들과의 계약도 성사시키며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네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오던 도중 세무사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회사 일과 병행하며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가 자는 틈을 타 틈틈이 공부해 왔어요. 그렇게 몇 년간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세무법인에 소속이 돼서 많은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력한 결과 따로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많이 변했고 새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대가는 배신을 하지 않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제 앞에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새 형님이 문 앞에 서 있었고 형님들도 저를 보자마자 놀랐는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금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입을 열었네요. 아, 동서가 직업을 바꿨구나.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야?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살더니 요즘 인물이 아주 훤해졌어. 여기 세무서의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자리에 계시지? 안내해봐.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예약 없으시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서, 10년간 우리 얼굴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동안 인연 끊고 살았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어디서 형님들한테 눈을 치켜세우고 안 된다는 말부터 나오는 거야? 비켜! 동서가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말 좀 섞어줬다고? 그새 기어올라?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면담실에서 손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동서가 여기 세무서 대표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 직원이 쓸데없이 왜 장난을 치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희 세무서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을 하시러 온 것 보면 세무 쪽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담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동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봐온 정이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등 돌리는 거 아니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새 형님이 세무서에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고액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이미 국세청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숨기고 있는 재산마저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숨기고 있는 재산까지 밝혀낸다면 집안은 전부 다 무너진다며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굴러가도 나라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집안에 체납 딱지까지 붙어버린 상태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새 형님들은 잘못된 투자로 꽤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아주버님들 몰래 일을 저지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고 잘못된 투자로 몇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은 현금의 출처를 물어보니 새 형님들은 나라에서 모르는 개인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며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길래 정확하게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고 형님들은 제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개인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위치를 받아 적은 뒤 새 형님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세금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될 거라며 직원에게 고액자 체납 신고를 하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새 형님들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흰 석고처럼 굳어버렸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새 형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저는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서 징수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잘못된 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면서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몰래 개인금고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몰수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앞으로 시댁 집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뻔히 보이지만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의 삶에 시댁 집안이 끼어들지 않게 확실히 선을 그으려 하네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 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 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화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의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형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형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형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형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형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 형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영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